사랑이든 우정이든 비즈니스든 모든 관계에는 내면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먼저 다가갑니다. 재빨리 답장하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죠. 당신은 스스로가 충분한 사람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의 한결같음이 언젠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가치를 보게 만들리라 믿으면서요. 관계에 필요하다고들 하는 모든 것, 즉 개방성, 노력, 취약함까지 전부 내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단답형의 메시지가 돌아옵니다. 당신의 존재는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인정받고 싶었던 바로 그 공간에서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요. 당신은 다가가는 것을 멈춥니다. 쫓는 것을 멈춥니다. 찰나의 관심을 얻기 위해 영혼의 조각들을 내어주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원한도 복수도 아닌 명료함이 깨어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던 바로 그 종류의 명료함이죠. 당신의 평온이 타인의 인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아하게 놓아줄 수 있는 당신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고요를 중시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 강인함과 명료함, 그리고 자기 극복의 길을 걷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으로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주목을 갈구하지 않는 침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침묵은 공간 안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됩니다. 요구하지도 애원하지도 자신의 중요성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존재가 가려주었던 상대방의 공허함을 그들 스스로가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의 힘입니다. 수동적이지도 쓰라리지도 않은 오직 의도된 힘이죠. 분노도 과시도 없습니다. 오직 조용하고 차분하며 최종적인 물러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의 역학은 바뀝니다. 한때 당신의 말을 무시했던 그는 이제 당신의 침묵에 잠식됩니다. 드라마 한 편 없이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 사라졌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 대사도 매듭짓는 말도 없이 그저 서서히 희미해졌던 순간을요. 당신은 그들이 떠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내가 뭘 놓쳤지? 침묵은 거울이 되고 그 거울이 비추는 모습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요함에 대한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은 공황에 빠집니다. 고요함은 생각의 여지를 남기고 그 생각은 후회와 뒤섞여 폭풍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항상 말하고 설명하고 곁에 있으면 그 존재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요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목소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진실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고요함은 무행동이 아니라 단련된 자제력이라고 말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없다. 고요함은 명료함이 깃드는 공간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주기만 해야 하는 이 관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패배하여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속에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소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소음, 감정적 소음,
관계의 소음. 하지만 소음은 연결이 아니라 혼돈일 뿐입니다. 당신이 고요해지면 그 대비가 드러납니다. 당신의 부재는 단순히 당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과도한 베풀므로 이득을 보던 이들은 이제 그들이 마주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침묵 속에 남겨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그와 함께 있기를 더욱 원치 않는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 때만 반응하는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추겠다는 조용한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면 이상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찔러보고 시험하고 방해하려 합니다. 당신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향해 움직일 때 가졌던 힘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멈출 때, 차갑게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멈출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의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존재의 자리에서 말합니다. 혹은 아예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평생 처음으로 자신과 나누는 진정한 대화가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나에게 고독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치유의 셈이다. 고요함은 고립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한때 인정받기 위해 쏟아부었던 감정적 에너지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를 구하며 밖을 헤매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내면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관찰할 뿐입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들에 대한 통제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통제권 말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충동, 모든 지연, 그들 쪽의 모든 침묵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질문에 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메시지에 답장할 필요도 없고 모든 부재의 틈을 당신이 메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성숙이고 자기 확신입니다. 한때 당신의 감정적 가용성에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 자신이 만드는데 일조했던 그 빈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가치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자유롭게 내어주던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 노동 없이 오롯이 자신의 에너지 안에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가 생각만큼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쫓고 있던 것은 당신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주었던 것이 당신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지금 느끼는 무게는 당신이 말없이 짊어지고 있던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실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분노에 대한 가장 위대한 치료제는 지연이다. 고요함은 단지 자신을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영향력이 주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쉽게 도발되지 않고 서둘러 해명하지 않으며 선택받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과 감정적 과잉 노출이 만연한 세상에서 당신의 평정심은 사람을 끄는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두세요. 그 순간들을 되감아 보게 두세요.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의 부재를 느끼게 두세요. 진정한 고요함은 당신을 뒤로 물러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조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비를 통해서 말이죠.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 당신 없는 삶이 어떤 느낌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이전에 결코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고요함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분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들리기를 애쓰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리감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가까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차갑지 않지만 명료하게, 화나지 않았지만 깨어있는 채로 고요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 당신의 날카로움이 됩니다. 사람을 뒤흔드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접근할 권리를 잃었다는 깨달음보다 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애착은 조용한 것입니다.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으며 자라나기 위해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배경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당신의 답장, 그들의 설익은 농담에 터뜨리는 웃음, 당신의 챙김, 당신의 인내, 당신의 존재라는 리듬 속에 짜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꾸준하고 흔들림 없이 한결같기 때문에 점차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요.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침묵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평화가 아니라 부재로 말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얼마나 당신에게 묶여 있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내려놓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들을 위해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충실함은 보이지 않았고 당신의 감정 노동은 말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깊이 그것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가장 의존하는 것들을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게 되기 전까지는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죠. 한때 평범했던 것이 희귀해지고 그들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존재가 모든 것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나타나고 그들이 묻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알아주길 늘 기대했던 감정의 빈틈을 채워주면서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당신의 한결같음은 배경 소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은 기대라는 렌즈를 통해 걸러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었지만 그들은 당신을 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멈춥니다. 화가 나서도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조용해지며 이것이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멈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즉시 상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공기 중에 느껴지는 미미한 변화일 뿐입니다. 놓친 메시지, 더 길어진 침묵, 당신의 말투에서 줄어든 온기. 하지만 서서히 그 부재는 자각으로 피어납니다. 그들은 이전에 결코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과의 대화창을 열어 기억을 훑어보며 혹시 자신들이 신호를 놓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아껴주었을 때의 그들 자신, 그 버전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든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믿었고 당신의 친절에는 경계가 없다고 믿었으며 당신의 존재는 무조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자 그 생각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의심입니다. 질문들이 생겨나고 인간의 마음은 미결된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기 위해 집착하고 반성하고 시간 순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반성을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과 혼동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당신에게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수월하게 느껴졌는가 하는 그 감정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곳에 있었기에 그들이 먼저 다가갈 필요가 없었던 그 관계의 버전, 그 편안함, 그 감정적 안전함, 그들이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당신이 끊임없이 묻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모든 것을 지탱해 주었던 그 보이지 않는 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부재가 이제 당신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모든 것을 느끼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쏟았던 노력을 되새기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관계란 인정받기 위해 당신 자신이 사라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초연해지면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요. 당신은 당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었던 모든 방식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필요로 여겨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과 혼동했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접근을 허락하는 것을 멈출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희귀한 일이었는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그들을 얼마나 안심시켰는지, 당신의 목소리가 그들의 혼돈을 얼마나 잠재웠는지, 당신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라지자 그들은 찾아 헤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종종 돌아옵니다. 갑자기 당신의 가치를 보게 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한때 채워주었던 공허함을 이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그들이 기억하는 역할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당신의 버전일 겁니다. 더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더 명료해진 당신. 화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는 당신. 그리고 그 명료함은 거리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리가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화되기 쉽게 자신을 축소하지 않는 당신입니다. 한번 끊어진 애착은 예전과 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통해 깊어지거나 기억 속으로 용해될 뿐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바라며 돌아오는 이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의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아요. 일단 인정받고자 하는 필요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간과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쫓는 행위는 처음에는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것이 관심과 노력에 대한 것이며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애쓸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에게서 필요로 해요. 이것은 미묘하고 말해지지 않지만 관계의 역학 전체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이 쫓는 상대는 헌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렛대를 봅니다. 상호적이었어야 할 관계가 불평등해집니다.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쓰라린 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이기 위해 그토록 애써야 했다는 것. 그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자존감을 희석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 패턴에 깊이 빠져들수록 당신은 당신이 보여주려던 바로 그 가치를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일에 재빨리 반응하고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며 보답이 없는 공간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들은 감사함을 잃어갑니다.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예측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종종 이 쫓는 덫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이 우리의 가치를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은밀히 의심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마침내 선택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주어져야 할 것을 얻으려 애쓸수록 당신은 더욱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기대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은 잔인합니다. 당신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프레임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바뀝니다. 당신은 의도치 않게 당신의 시간은 언제나 가능하며 당신의 경계는 부드럽고 당신의 에너지는 대가가 없다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들의 눈에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눈에서 말입니다. 불균형은 관계에 나타나기 전에 내면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당신은 고갈을 느끼고 쌓여가는 분노를 감지합니다. 조금만 더 주면 나아질 거라고 계속해서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쫓는 것은 당신이 당신보다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보다 위에 둔 것은 당신을 짓누를 힘을 가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역학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평가 때문이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노력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기로 한 당신의 결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자기 포기가 된 곳에서 계속 희망을 품고 당신의 명료함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당신의 결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추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불균형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이 당신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아래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손을 뻗는 것을 멈추는 순간 환상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노출될 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적게 주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받고 있었는지, 당신의 한결같음에 기대어 최소한의 것만 제공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안주해 왔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노력이 그들을 지탱해주지 않자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한때 그들이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공허하며 덜 인상적입니다. 당신은 쫓는 행위가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있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관계를 짊어지고 있었고 감정적인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으며 당신의 존재가 접착제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이 없자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후회를 느끼는 대신 당신은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초연해지는 것은 당신을 그들의 세계에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당신 자신의 세계로 돌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들리기 위해 그들의 응답에 목매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작하지도 않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힘은 없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을 힘은 있다. 당신을 쫓을 때만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선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하는 인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불균형 위에 세워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구걸해서 얻은 존중은 동정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도 동정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시작해야만 일어났던 대화들, 당신이 붙들고 있어야만 존재했던 관계, 당신이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었기에 살아있었던 그 관계, 그리고 한 걸음씩 물러설 때마다 명료함이 돌아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의 과도한 베풀미라는 무게 아래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강하고 충실하며 헌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끝났습니다. 쓰라리지도 부서지지도 않은 채 그저 끝났습니다. 평화는 증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존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당신이 그토록 자유롭게 주었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다시 손을 뻗으려 할 때 그들은 새로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이 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덜어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회피도 아니고 무언가의 결핍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강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워 인지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것을 기억하기 위해 내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할 말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답하기 위해서만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교류를 찬양하는 세상에서 침묵은 급진적인 행위가 됩니다. 수동적이지 않고 정밀합니다. 후퇴가 아니라 경계의 재정의입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멈추고 정당화하기를 멈추고 귀 기울이지도 않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영혼을 과도하게 설명하기를 멈출 때 그 침묵은 당신이 했던 그 어떤 말보다 더 커집니다. 구두점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당신의 말들이 덮어주었던 관계의 모든 균열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부재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들 자신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거울이 되고 그들을 방해할 소음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피해왔던 것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재생하고 당신의 말투를 분석하며 이전에는 없었던 침묵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책감, 두려움, 후회로 그 빈칸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했던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지 않았던 말에 잠식됩니다. 집착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멈췄을 때입니다. 당신이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편안하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침묵하기에 그들은 당신이 대신 대답해주곤 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단둘이 남겨지는 것.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모든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의 소리 아래 묻혀 있던 것을 듣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의 무관심이 주는 불편함을 고치고 명확히 하고 부드럽게 하려던 당신의 노력을요. 하지만 이제 그저 공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그들이 보인 무관심의 무게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자존심일 뿐이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가 나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는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에 잠시 멈추는 것뿐입니다. 모든 대화가 신성한 것도 모든 관계가 지킬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계선은 종종 가장 조용한 법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들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에게 내 말을 이해시키려 애쓰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고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처음으로 진정 듣게 되는 목소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토록 조용한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리도 큰 소음을 만들어내는지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침묵의 본질입니다. 침묵은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을 증폭시키죠. 그리고 한번 울리기 시작한 메아리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남긴 침묵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 외면당했던 모든 시간, 당신의 친절이 나약함으로 오해받았던 모든 기억을 품고 있죠.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나에게 닿을 기회가 있었지만 함부로 대했고 이제 그 기회는 사라졌다는 진실을요. 거창하게 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떠난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이이고 소음일 뿐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깨끗하고 고요하며 완전합니다. 논쟁하지도 변호하지도 않고 그저 멈출 뿐입니다. 그래서 침묵에 맞서 싸우기가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더 이상 밀어낼 것도 탓할 것도 없기 때문이죠. 당신이 남긴 고요함 속에 비친 자신의 행동이 주는 그저 압도적인 무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당신에게 손을 뻗었다가 당신이 더는 마주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에 한때 위안을 주었던 기억이 이제는 상실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에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의 말입니다.
그것이 침묵의 역설입니다. 침묵은 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더 시끄럽습니다. 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롭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찰만이 가능한 방식으로 내밀하게 다가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듣기 위해 귀는 2개, 입은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듣지 않기 위해 끝없이 말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초대장입니다. 돌아오라는 것도 화해하자는 것도 아닌 성찰하라는 초대장이죠. 그들이 그 초대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더 이상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당신이 싸움 대신 고요함을 선택한 순간, 당신은 그들의 관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평화를 말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설득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요히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으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고요하고 침착하며 흔들림 없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주변의 세상이 조용해졌을 때 남는 것은 바로 그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이전과는 다른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쓰라리어 하지도 방어적이지도 않은, 그저 더는 오해받을 자리에 머물지 않는 당신을요. 침묵이 제 역할을 다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 모든 대화, 방을 가로지르는 모든 시선은 보이지 않는 프레임 안에서 일어납니다.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는 프레임이죠. 그것은 누가 필요로 하는가와 누가 가치를 제공하는가 사이의 미묘한 긴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프레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의 균형, 힘의 흐름, 노력의 방향을 말이죠. 당신도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전에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 인정, 에너지를 쫓는 그 느낌을요.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설명하고, 항상 기다려야 하는 조용한 좌절감을요. 그것이 바로 타인의 프레임 안에서 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은 자신만의 프레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당신이 누군가를 쫓는 순간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관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뛰어나서도 그들이 원해서도 아닙니다. 쫓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증명하고 기쁘게 하고 연기하도록 요구하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추측하게 하고 당신의 말과 타이밍,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당신은 답장을 기다리는 사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인정을 당신의 다초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프레임 안에서 만들어질 때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관심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거리두기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속으로 걸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쫓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프레임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거리두기는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선언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침착함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조용한 인식.
당신은 더 이상 이해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당신의 의도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공짜인 양 당신의 에너지를 넘겨주는 일을 끝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힘이 숨어 있습니다. 대립이 아닌 평온함 속에, 외침이 아닌 침묵 속에. 프레임은 당신이 요구할 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접근 권한을 거두어 드릴 때 바뀝니다. 당신이 쫓기를 멈추면 그들은 당신의 노력이 머물던 자리에 내려앉은 정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하는 쪽도 손을 내미는 쪽도 당신의 반응을 확신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말을 고르는 쪽도 그들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당신 자존감의 중심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전은 복수가 아닌 자기 수련을 통해 일어납니다. 당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려 애쓰기를 멈출 때 당신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고치려 애쓰기를 멈출 때 당신은 중간에서 만나주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세상 가장자리에 서서 안으로 초대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세상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변화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연설보다도 강력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으리라. 프레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는 공간이죠.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테이블의 한 자리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변합니다. 더 이상 절박하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뒤로 기댑니다. 사람들이 종종 잊는 것은 영향력이란 방 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침묵이 길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색한 침묵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서요. 자신의 가치를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가치를 체화합니다. 그 존재감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때 당신의 감정을 쥐고 흔들던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립니다. 단지 물리적인 부재가 아니라 에너지의 부재를요.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고 예전처럼 당신의 용서에 기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그들을 조종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관계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빼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프레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 들어갈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대신 구부러지는 당신이 될 위험. 관찰하는 대신 과하게 설명하는 당신이 될 위험. 선택하는 대신 간청하는 당신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확함, 평온함, 그리고 경계선 위에 자신만의 프레임을 만들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중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바깥에 머물 뿐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용감한 자는 자유롭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움직이기를 기대할 때
쫓기를 거부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에는 일종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시끄러울 때만 당신을 보는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와 침묵이 스스로 말하게 할 뿐입니다. 프레임이 이동하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맞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상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구걸이나 증명이 아닌 당신이 설명을 멈췄을 때 가졌던 것과 똑같은 명확함과 평온함을 가지고 나타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당신은 쫓지 않고 끌어당깁니다. 거리두기는 종종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문을 닫고 뒤에서 잠가버리는 것처럼 차가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꺼버리고 아무런 관심이나 생각 없이 떠나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거리두기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입니다. 분노도 쓰라림도 복수도 아닙니다. 마침내 이해하게 된 평화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을 때, 그저 보이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넘겨주는 일을 멈출 때 찾아오는 평화죠. 요란하게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선언이나 최후 통첩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존재감을 서서히 조용히 줄여나갈 뿐입니다. 마침내 그것이 신성해질 때까지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닐 때까지요. 모든 메시지에 답장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말투의 변화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침묵을 안심시키는 말로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관계에 참여할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르쳤듯이 평화는 당신이 얻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모든 것은 당신 안에, 당신의 생각 방식에 달려 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반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수갈채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답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응하기를 바라지 않을 때 당신은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해받게 됩니다. 논쟁이나 정당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부재의 명확함을 통해서요. 그 고요함은 어떤 변호보다도 더 크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무반응 속에서, 당신의 침묵의 타이밍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고치려 서두르지 않는 평온한 방식 속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 거리두기는 당신을 내면으로 이끌고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견뎌낼 수 있는지로 증명된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일부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과도한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당신의 모습을 놓아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이 무례함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그것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잃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거리를 두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혼란 위에서 자신의 편안함을 쌓았던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끝맺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입장을 보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편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침묵은 점점 그들에 관한 것이기보다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리듬, 당신의 감정적 명확성,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이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필요하기 전에 고통받는 자는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는다. 거리두기는 당신에게 2번 고통받는 것을 멈추도록 가르칩니다.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실망으로부터, 또 한 번은 그 주변에 당신이 쓰는 이야기로부터요. 당신은 희망했던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위험 신호를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변덕을 신비로움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에게서 명확함을 앗아가는 상황에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노가 아닌 수용 속에서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명확함은 드뭅니다. 당신은 무던해집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모든 감정에 대한 접근권을 나눠주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압니다.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압니다. 더 이상 선택받기 위해 손을 뻗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오는 평화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 방에 들어갑니다.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고 관계를 맺습니다. 침묵당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이제 무게를 지니기 때문에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거리감이라고 부를 겁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까움을 얻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접근 가능한 존재이기를 멈췄습니다. 연결되기를 바라며 지나치게 공유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경계를 배신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끊임없는 안심을 필요로 했던 그 버전의 당신. 그 버전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훨씬 더 강한 것, 즉 분별력이 서 있습니다. 당신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명확합니다. 분노는 없고 오직 재정열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침묵으로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당신의 개방성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거리두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대라는 소음 없이 그들의 기분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변덕을 당신의 부족함과 혼동하지 않고 다시 자신을 알아가는 연습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부터 삶은 더 단순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조용해집니다.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사람들로부터 평화를 쫓는 것을 멈춥니다. 오직 가져갈 줄만 아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혼란에 중독된 사람들로부터 명확함을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 소음의 감소 속에서 당신은 대체될 수 없는 무언가, 즉 흔들림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종류의 존재입니다. 시끄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한번 사라지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오래 남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깔끔하게 끝날 때 우리는 슬퍼하고 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설명 없이 끝날 때 그저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정적 속으로 잠겨버릴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돕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것을 몇 번이고 되짚으며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마음은 고리를 닫고 완결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마음은 소용돌이칩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 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끝맺음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끝맺음의 부재는 집착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문자, 마지막 시선, 그들의 말투가 변했던 마지막 순간을요. 당신이 놓쳤던 힌트, 무시했던 단서를 찾습니다.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찾아내기 위해 전체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려고 노력할수록 그것은 더 조각나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남긴 답없는 질문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근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의미한 삶을 견딜 수 없다. 그리고 끝맺음의 부재 속에서 마음은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상상이든 고통스럽든 간에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 부릅니다. 뇌가 완성된 경험보다 미완의 경험에 더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죠. 당신의 뇌가 일부러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고문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이 없을 때 이해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망가져서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사가 망가졌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 어딘가에는 결코 오지 않을 대답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일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맴돌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집착이란 방향 잃은 에너지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과 함께 고리를 닫을 수 없다면 당신 자신과 함께 닫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결코 주지 않았던 끝맺음을 스스로에게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것은 더 이상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을 아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이 한 문장이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페이지를 넘겨줄 필요가 없는 장의 시작 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이다. 나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떠나버릴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바로잡지도 맞서지도 설명하지도 않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진실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부재를 공격이 아닌 메시지로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종종 그 메시지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떤 말보다도 더 명확합니다. 그들은 이를 제대로 끝맺음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가치보다 그들의 그릇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을 가장 오랫동안 붙잡아 두는 것은 그것이 다르게 끝날 수도 있었다는 믿음입니다. 만약 그들이 한마디만 더 했다면, 한 가지 행동만 더 했다면,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어쩌면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은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침묵이 찾아오기 전부터 그들이 얼마나 많이 물러섰는지를요. 그리고 갑자기 그 고리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썼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는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흩뿌린다면 당신은 결코 온전히 당신 자신의 삶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끝맺음의 버전을 바라며 한 발은 과거에 둔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현재의 평화를 스스로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나는 치유되기 위해 그들의 말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메아리는 더 조용해집니다. 집착은 무게를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혼란이 아닌 당신 자신의 명확함에 뿌리를 둔 새로운 곳에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고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은 여전히 방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끌림, 호기심, 한때 가능성을 품었던 텅 빈 공간을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미완의 사랑이 아니라 미완의 설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완성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고리를 닫습니다.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은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요구하는 책임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라집니다. 대화를 피합니다. 어려운 정직함 대신 깔끔한 탈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울리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먼 곳에 웅성거림이 되어 당신에게 상실이 아닌 성장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에게서 답을 구하길 멈춘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이 마침내 해야 할 말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미처 끝맺지 못한 이야기의 무게를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섰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마침표입니다. 다른 누구도 건네줄 용기를 내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바로 그런 마침표 말입니다. 때로는 그저 떠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분노 없이, 소란 없이, 오직 온전한 평온함과 함께 말이죠. 너무나 완전하여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평온함으로. 타인에게서 명확한 답을 구하려 애쓰기를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서 그 답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얻은 선명함은 누구의 이해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상처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더 많은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스토익 저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명료함을 유지하며 이것 하나만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